여러분, 바로 어제 2월 5일 두 개의 숫자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마트 주가 장중 14% 급등, 52주 신고가를 찍었어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중소상인자 영업자 총회 엔합회의 극 성명,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같은 날, 같은 뉴스에 대한 반응이에요. 누군가는 샴페인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눈물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직 이익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정치가 아니라 경제예요. 그 이익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왜 누군가는 구조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지,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과 시스템이 만들어낸 냉혹한 경제학입니다. 자, 일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2월 5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 의무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만큼은 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포장, 반출, 배송이 전부 금지돼 있거든요. 이 규제를 14년 만에 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2012년에 만든 규제를 14년이 지난 바로 지금 푸는 거죠? 공식적인 명분은 이렇습니다. 소비자 편익, 온 오프라인 규제 형평성, 공정 경쟁.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유통 환경도 14년 사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떨까요? 2월 5일 규제 완화 소식이 나온 그 순간 이마트 주가 14% 상승, 롯데쇼핑 주가 상승,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신세계 매출 10% 증가를 전망합니다.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였는지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이마트예요. 롯데예요. 홈플러스예요. 쿠팡이라는 신흥 플랫폼 자본이 시장을 장악해가는 상황에서 기존 대형 유통 자본들이 다시 경쟁할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된 거죠. 네, 그 무기가 바로 새벽 배송 허용이에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시장이 내린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네, 2012년 정부가 이 규제를 만들 때 명분이 뭐였죠? 네, 골목상권 보호였어요. 동네 슈퍼,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규제를 푸는 이유는 온 오프라인 형평성, 소비자 편익, 쿠팡 견제예요. 웃기지 않나요? 14년 전에는 골목상권 지켜야 한다며 대형마트 손발을 묶었는데 지금은 공정 경쟁해야 한다며 그 손발을 풀었어요. 네, 그 사이 골목상권은 더 죽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적어도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에서 소상공인은 계속 뒤로 밀려왔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본과 자본의 싸움에서 소상공인은 언제나 부차적인 고려 대상이었어요. 2012년에도, 2026년에도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2월 5일 한국 중소상인자 영업자 총회 엔합회 성명서, 이는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다. 시장은 이 성명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마트 쪽에 반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말살한다고 절규하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 2탄에서 뭘 봤죠? 이마트가 가진 조커들, MFC, 도심 5분 거리에 1,800개 매장, 그리고 24시간 자산 효율성, 밤에 잠자던 매장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여기에 새로운 무기가 추가됐어요. 바로 자율주행 배송 로봇입니다. 여러분, 이건 SF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5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배송 로봇은 이제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를 얻었어요. 인도를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뭘 하고 있냐? 지금 시범 운영 중이에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봇이 방영 2km 이내 가정집으로 우유, 계란, 빵을 배송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인건비가 구조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해요. 24시간 쉬지 않고 4대 보험 필요 없고 야간 수당 요구하지 않아요. 자, 초기 투자비만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마트는 매장 곳곳에 자동화 시스템을 깔고 있어요. 무인 계산대 확대하고 AI 기반 자동 발주 시스템 도입하고 수요 예측 알고리즘으로 재고를 관리해요. 사람이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시스템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제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건비 증가를 구조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됐어요. 계산대 직원 10명이 하던 일을 무인 계산대와 직원 몇 명이 같이 해요. 재고 관리하던 직원들이 하던 일을 AI 시스템이 상당 부분 대신해요. 그런데 동네 슈퍼는요? 배송 로봇 살 돈이 있나요? 무인 계산대 도입할 여력이 있나요? AI 발주 시스템 구축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장님이 직접 새벽까지 일해요. 가족이 총동원돼서 매장을 지킵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본인이 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쟁인가요? 한쪽은 기술과 시스템으로 비용을 줄이고 한쪽은 몸으로 버팁니다.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규모의 경제라는 또 다른 벽이 있어요. 이마트가 우유를 공급받을 때 단가가 얼마일까요? 전국 1,800개 매장에 납품하는 물량이에요. 협상력이 엄청나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마트 한 곳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낮춰줘요. 동네 슈퍼는요, 매장 하나예요. 하루에 우유 몇십 개 팔아요. 당연히 단가가 비싸죠. 같은 우유를 이마트보다 비싸게 사와야 합니다. 그걸 소비자한테 팔 때는 이마트보다 비싸게 팔 수 없어요. 왜냐?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하니까요. 결과가 뭐냐? 마진이 깎입니다. 이마트는 낮은 원가로 사서 적당한 마진 붙여 팔아도 충분히 남는데, 동네 슈퍼는 높은 원가로 사서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니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예요. 크면 클수록 유리한 구조죠. 그리고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더 무서운 건, 이마트는 AI로 누가 언제 우유를 살지 미리 예측해서 재고를 맞춰요. 예측 발주라고 하죠. 데이터 기반으로 폐기율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동네 슈퍼는요, 감으로 발주해요. 내일 비 온다던데 라면 좀 더 떨까? 이런 식이죠. 틀리면 폐기 비용으로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불평등이에요. 그런데 2026년 현재 가장 잔인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소장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동네 슈퍼 사장님들, 요즘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에 입점해요. 안 하면 손님이 안 오니까요. 그런데 이 플랫폼들이 받아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배달의민족 주문 금액의 5.8에서 9.8%, 쿠팡기추 주문 금액의 최소 9.8%, 여기에 광고비는 별도 추가해요. 한 달 매출 1천만 원 나오는 슈퍼가 있다고 쳐요. 플랫폼에서 나가는 매출이 절반이라면 수수료로만 5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광고비까지 더하면 100만 원도 훌쩍 넘어요. 그런데 이마트는요, 자체 앱이 있어요. 자, 수수료 제로예요. 자, 고객 데이터도 자기들 거고요. 더 무서운 건, 소상공인은 플랫폼 알고리즘에 종속돼요. 노출 순위는 플랫폼이 정해요. 할인 이벤트 강요당해요. 수수료율은 일방적으로 변경돼요. 조선시대 소장농이 지주에게 소장료 바치듯 2026년 소상공인은 플랫폼의 수수료를 바칩니다. 땅 대신 디지털 공간이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정한 경쟁인가요? 한쪽은 자체 플랫폼으로 수익을 100% 가져가고 한쪽은 매출의 10%를 플랫폼에 바쳐야 살아남아요. 그리고 여기에 신선식품이라는 마지막 칼날이 들어옵니다. 우리 2탄에서 봤죠? 이마트는 도심 2급분 거리에 있어요. 신선식품 폐기율이 낮고 냉장 유지비가 적게 들고 재고 회전이 빨라요. 그럼 동네 슈퍼는요, 냉장고는 있어요. 근데 작아요. 재고를 많이 쌓아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배송비가 들어요. 이마트처럼 대량으로 한 번에 받아서 나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예측이 틀리면요, 폐기해야죠. 작은 매장은 버퍼가 없어요. 우유 10개 남으면 그게 다 손해예요. 이마트는 10개 남아도 전체 물량에서 보면 오차범위지만 동네 슈퍼는 하루 매출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트는 새벽 배송을 합니다. 4만 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 추가 할인까지 자율주행 로봇이 새벽 2시에 배송해줘요. 동네 슈퍼도 배송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사장님이나 직원이 오토바이 타고 직접 갖다 줘요. 인건비 들어가죠? 4만 원 사는 손님한테 무료 배송 해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손해예요. 배송 안 하면요, 손님이 이마트로 가요. 거기는 무료 배송 해주던데 왜 여기는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기술 격차, 규모의 경제, 이 데이터 불평등, 플랫폼 종속, 인프라 우위, 이 모든 게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지냐? 이 구조적 불평등이에요. 소상공인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구조를 뚫을 수가 없어요. 왜냐?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르니까요. 여러분, 실제 숫자를 보죠. 2023년 폐업 사업자 수 98만 6천 명. 통계 집계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치예요. 음식업 폐업률 16.2%, 소매업 폐업률 15.9%, 2025년 1분기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률 2.85%, 최근 6년 중 최고치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폐업률이 개업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개월 연속 폐업이 개업을 초과했어요.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창업한 지 3년도 안 돼 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2026년 규제가 풀리면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하냐? 경쟁력 키우세요. 디지털 전환하세요래요. 웃기죠? 배송 로봇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디지털 전환을 해요? 대량 구매 협상력도 없는데 무슨 경쟁력을 키워요? 플랫폼 수수료 10% 내고도 남는 게 없는데 무슨 AI 시스템을 도입해요?
이건 해법이 아니라 책임 회피예요. 구조적 문제에 개인의 노력을 요구하는 건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더 빨리 페달 밟으세요 하면서 F1카와 경주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누가 괴물인가요? 쿠팡인가요? 이마트인가요? 롯데마트인가요? 아니에요. 괴물은 특정 기업이 아닙니다. 이 구조 자체예요. 기술과 자본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이 시스템이 괴물이에요. 그리고 규제는요. 규제는 그 괴물을 통제하는 도구라기보다 자본들 간의 경쟁 조건을 조율하는 수단이 됐어요. 2012년에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균형을 명분으로 규제를 만들었고 2026년에는 온 오프라인 형평성을 명분으로 규제를 풀었어요. 이제 그 사이 골목상권은 계속 무너져 갔죠. 여러분, 우리 1탄에서 봤어요. 쿠팡의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물류혁명을 만들었는지, 2탄에서는 이마트의 MFC가 어떻게 쿠팡을 위협하는지 봤죠? 그리고 오늘 3탄에서 우리가 본 건 뭐냐? 기술과 인프라를 가진 거대 자본들이 규제까지 풀렸을 때 몸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에게 이게 왜 경쟁이 아니라 학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지예요. 경쟁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쪽은 F1 경주차를 타고 한쪽은 자전거를 타요. 그걸 보고 열심히 페달 밟으면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2월 5일 증권가는 환호하고 소상공인 단체는 성명을 낸 겁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 소비자들이에요. 우리는 새벽에 문 앞까지 배달되는 우유를 보며 박수를 치면서도 동시에 10년 단골이던 동네 슈퍼 셔터가 내려가는 걸 보며 씁쓸해합니다. 편리함에는 환호하지만 사라지는 골목길에는 안타까워하죠. 이게 2026년을 사는 우리의 모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해답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왜 누군가는 울어야 하는지 그 구조를요. 시장은 눈물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직 이익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이익은 기술과 자본을 가진 쪽으로 흐릅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마트 주가는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쿠팡도 살아남을 거고요. 그들은 강하니까요. 그런데 동네 슈퍼는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이게 경쟁인지 아니면 구조적 폭력인지.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